안녕하세요. 기능의학 의사 김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저탄고지 다이어트 후에 살은 빠졌지만 건강이 악화되고 수명이 왜 단축되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날씬한 사람이 오래 살까요? 뚱뚱한 사람이 오래 살까요? 응? 누가 오래 살까요? 날씬한 사람이 오래 살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뚱뚱한 사람만 아니면은 오히려 더 오래 살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다양한 연구들이 있는데 약간 통통한 사람이 오래 삽니다. 그래서 너무 날씬해도 사망률이 올라가고요. 너무 뚱뚱해도 사망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콜레스테롤도 이 J자 모양으로 그 최적의 구간이 있었잖아요. 토탈 콜레스테롤.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도 최적의 구간이 있고 혈압도 120에 80으로 최적의 구간이 있고 그리고 혈당도 뭐 한 140, 19, 140 내로 최적의 구간이 있는 것처럼 이 체질량 지수, 이 비만도도 그 최적의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을 좀 확인을 해가지고 그곳을 이제 목표로 두고 체중과 뭐 지방과 근육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날씬한 사람이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뚱뚱한 사람이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최적의 몸무게와 최적의 비만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오래 산다는 거, 그 비만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따 나오니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살을 빼야 되느냐? 그리고 너무 비만한 사람은 살을 빼야 될 것이고요. 너무 마른 사람은 또 살을 찌워야겠죠. 그래서 비만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어디까지 살을 뺄 것인지 그 목표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의 NEJM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학술지에 요런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매스 인덱스, 이 BMI 체질량 지수, 비만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모탈리티, 사망률, 비만도와 체질량 지수와 사망 위험의 사망률의 그 관계를 살펴보는 건데요. 약 그 100인을 기준으로 146만 명을 아주 장기간 그 사망 위험을 평가한 그 아티클입니다. 의미가 있는 논문이고요. 그래서 146만 명을 평균 한 10년 정도 추적 관찰해서 뚱뚱한 사람이 오래 사는지, 날씬한 사람이 오래 사는지 그걸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백인 기준으로 나와 있어서 좀 아쉽긴 한데 아시아인이나 우리 한국 그 자료가 아마 비슷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고 있으니까 이런 비슷한 논문들이 계속 이렇게 발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체질량 지수를 바디 매스 인덱스 해가지고 BMI라고 하고 우리가 체중계에 올라가게 되면은 뭐 인바디 검사 이런 걸 하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그 BMI 비만도를 나타내는 체질량 지수입니다. 이것은 그 체중을 킬로그램을 미터 단위 키를 그 미터 단위로 해서 두 번 나눈 거죠. 그렇게 해서 70kg이면은 180cm, 즉 리터로 나누면 미터로 환산하면 1.8m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두 번 나누게 되면은 21.6입니다. 그래서 체질량 지수가 21.6이고 우리나라는 한 23을 넘어가면은 비만이라고 하고 25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23 이상은 과체중이라고 하고 25 이상이면은 이제 1단계 비만, 30이 넘어가면은 이제 2단계 비만 이렇게 되죠. 또 35 넘어가면 이제 고도 비만 뭐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 나오는 이 체질량 지수하고 사망률, 사망 위험하고 이렇게 평가를 한 그 연구 논문입니다. 그래서 뭐 그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백인 여성을 기준으로 보면은 체질량 지수가 뭐 42.5 여기서부터 있네요. 그리고 체질량 지수가 17.5까지 아주 마른 사람까지 있는데 사망 위험이 어떻게 되는지 그 해저드 레이쇼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요 밑에 노란색 선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그 대상자가 해당이 되겠고 파란색 선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그 흡연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의 사망 위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자 같은 경우에는 사망 위험이
그 비만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사망 위험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가장 사망 위험이 낮은 구간이 한 22.5에서 한 25 사이, 23 정도 되네요. 23. 네, 그 정도 되는 구간에서 가장 사망 위험이 낮은 것을 알 수 있고요. 비만이 높은 상태에서 비만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사망 위험이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한 20, 비만도 20 미만인 경우에는 급격하게 사망 위험이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급격하게 살이 빠져가지고 너무 이게 앙상하게 뼈만 남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래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사망 위험이 확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령 중년 이상에서 급격하게 다이어트를 하거나 살을 빼는 것은 이렇게 위험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망 위험이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한꺼번에 확 빼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조금 조절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하는 체질량 지수는 한 23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근데 우리나라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제 이 논문 기준으로는 그래서 저는 한 23 내외로 보고 있고요. 그전에는 살을 많이 빼라고 환자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젊은 사람들은 살을 좀 더 적극적으로 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나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3 이하로 너무 많이 빼지 말자.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처럼 완만하게 떨어졌다가 갑자기 확 너무 많이 빼면 확 올라간다는 사망 위험을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백인 남성도 비슷한 형태의 그래프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1.0 요 되는 구간이 한 23 내외 정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최적의 그 구간은 정확한 값은 알 수 없으니까요. 대략적으로 한 22에서 25 사이 정도로 유지를 하자. 그 중간이 한 23 정도 되니까 그 정도로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그런 연구에서 나온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낮은 구간이 한 22.5에서 27.5 사이 정도가 가장 낮은 구간이니까 무조건 이렇게 살을 뺀다고 위험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내려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갑니다. 대부분 이래요. 우리 콜레스테롤, 토탈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이렇게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이게 아니라는 거 저희 구독자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논문에도 그 BMI 아까 그거와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망 원인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360만 명의 그 영국 그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논문의 결과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건강한 체중을 가진 사람, 즉 BMI 비만도가 18.5에서 24.9 요거를 가진 개인과 비교해서 비만한 사람은 30 이상인 비만도가 30 이상인 사람은 남성 같은 경우에는 40세부터 기대 수명이 4.2년이 짧았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5년 더 짧았다. 그래서 너무 비만 이 최적의 건강 수준에서 벗어나게 되면 수명이 한 4년에서 5년 정도 줄어드는구나. 엄청 큰 차이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저체중인 경우 18.5 미만인 경우에도 남성의 경우에는 4.3년이 더 짧았고 그리고 여자의 경우에는 한 4.5년, 한 4년 정도, 4.3년에서 4.5년 정도 이렇게 수명이 줄어드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목표는 어디 구간이다? 18.5에서 24.9예요. 근데 저는 나이가 좀 있는 분은 한 23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값은 한번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 수명 자체가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요. 꼭 잘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는 이 모든 사망률 이렇게 아까처럼 비슷한 그런 이런 J 쉐입 그리고 어떤 그 감염성 질환에서 나타나는 사망률, 비감염성 질환에서 나타나는 사망률 뭐 등등 다양한 그러한 그 질환별로 이런 그래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최적의 그래프 가장 그 사망률이 낮은 이 변곡점이잖아요. 이 변곡점이 있는데 그 변곡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논문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망률을 기준으로 해서는 25, BMI가 25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리나라는 조금 더 약간 낮지 않을까 예상을 해서 저는 23을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감염성 질환은 26, 비감염성 질환의 경우에는 25, 뭐 어떤 외상에 의해서 생기는 거는 27인 경우가 더 사망 위험이 가장 낮은 구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벨 2의 이제 질환별로 보면은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21, 대략 20에서 25 사이 좋다고 했고 21, 그다음에 뭐 혈액 그리고 내분비는 질환은 22, 그리고 이제 정신과 질환은 24, 그다음에 신경 질환은 26, 그리고 심장 질환은 25, 그다음에 호흡기는 25. 그래서 대략 뭐 간 경화는 23, 그다음에 소화기 질환은 24, 그다음에 근골격계 질환은 24 해가지고 대략 한 23 내외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환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요 구간 범위에서 잘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환별로 이 나타나 있는 그래프가 있었고요. 암만 한번 따로 본다면은 암 같은 경우에도 아까 21이었잖아요. 뭐 요런 형태의 그래프를 띄고요. 그래서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면은 사망 위험이 올라갔고 구체적으로 세부 암으로 보면 요 두 번째는 이제 위암이거든요. 위암도 이렇게 너무 말라도 사망 위험이 올라가고 너무 뚱뚱해도 사망 위험이 올라가는 그 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말라도 뭐 큰 차이는 없었고요. 오히려 이제 뚱뚱하면 뚱뚱할수록 사망 위험이 올라갈 수 있는 암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췌장암도 비슷한 형태였고요. 특이한 거는 이 폐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뚱뚱할수록 그 사망 위험이 좀 줄어들었네요. 이게 좀 특이한 암이었고요.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뭐 뚱뚱 약간 비슷한 체중이 늘어도 큰 차이가 없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립선 암 같은 경우도 체중이 낮을수록 사망 위험이 적고 약간 올라갔다가 뚱뚱하면 뚱뚱한 사망 위험이 올라갔다가 살짝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것도 이제 진단하고 나서 어떻게 치료하느냐에 따라서 이 그래프는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프는 일단 전립선암도 체중이 많이 나가면 오히려 사망 위험이 좀 줄어드는구나. 그래서 암별로 차이가 조금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건지 한번 좀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되는지 그 내용은 추가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표 체질량 지수가 한 23에서 25가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키가 이제 160cm라면은 이제 59에서 한 64kg 정도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이면은 이 체질량 지수를 목표로 해가지고 무작정 체중을 줄이면 되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좀 어렵죠. 그렇게 단순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체중을 뺄 때도 그냥 이 지방만 줄이고 그 체중을 감소시켜서 요 체질량 지수에 들어온다고 해서 최적의 몸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예로 같은 비만도인데 체질량 지수는 좋은데 이렇게 근육이 많은 사람이 있을 거고 지방이 많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BMI 체질량 지수는 근육이 많은지 지방이 많은지 평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체성분 검사를 해서 내장 지방이나 피하 지방이 적절한 범위에 있는지, 그러면서도 근육량도 부족하지 않은지, 그래서 이 중간 사이가 적당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근육만 있는 것도 그렇게 좋은 몸은 아니거든요. 적절하게 지방과 근육이 균형을 맞춘 그 BMI로 유지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 근육만 많은 것도 안 좋고 지방만 많은 것도 아닌 그 적절한 중간 상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지방에 어떤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 같은 경우는 체지방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창고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뭐 에너지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이 지방 자체가 기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환경 오염 물질 중에서는 기름에 녹는 형태의 그런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물질들이 우리 혈액에 돌아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지방으로 폐기물 창고처럼 그 몰래 이렇게 보관해 놓는, 구석에 보관해 놓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그런 환경오염 물질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것을 안전하게 체내에 보관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지방이 있는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지방에 이런 폐기물, 창고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P10이라고 하는 그런 유독 물질이 있는데요. 이게 쥐 실험인데, 그래서 이제 쥐를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음식을 먹여가지고 체중을 이렇게 증가시키는 거죠. 체중을 이렇게 증가를 시켰더니, 이렇게 쭉 증가를 시켰더니, 어느 정도 체중이 한 30g 정도 됐겠네요. 요 정도 됐을 때 이제 실험을 해본 거예요. 살을 뺀 겁니다. 살을 뺐더니 이 쥐에는 그 HCV라고 하는 그런 그 물질을 주입을 해서 수치가 높은 그런 상태였는데 처음에 0.71, 0.71 정도로 그 유해 물질이 환경 오염 물질이 HCB가 그, 그 쥐의 그뇌 속에 있었는데요. 이런 상태가 있었는데 여기서 살을 뺀 거죠. 살을 충분히 찌운 다음에 포동포동하게 만든 다음에 살을 뺐더니 살을 대략 여기서는 이제 한 25 정도로, 25g 정도로 해가지고, 한 15g 정도? 한 5g인가요? 30이니까 20이니까 한 5g 정도 뺐네요. 한 6분의 1 정도 뺀 거죠. 그래서 6분의 1 정도 체중 감량, 한 18%, 20% 정도의 체중 감량을 했더니, 이 뇌 속에 있는 그 물질이 어떻게 됐죠? 0.71에서 0.124로 거의 2배 가까이, 2배까지 아니야, 40% 정도 이렇게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다이어트를 해서 체지방이 줄게 되면은 그 뇌 속에 이런 그 특히 지방 조직이 풍부한 곳에 그런 쪽에는 오히려 유독 물질이 더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지방에 녹아있던 유해 물질들이 다른 조직으로 이렇게 재분배돼서 그 조직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오히려 살을 더 찌웠더니 어떻게 됐죠? 더 유독 물질이 0.044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살을 찌우게 되면은 그 조직에 있는 그런 유해 물질들이 감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을 빼고 나게 되면은 이렇게 급격하게 오염 물질이 지방에서 녹아가지고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재분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이 아무래도 그런 오염 물질에 노출될 확률이 높고 그로 인해서 체내에 오염 물질이 많이 쌓여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다이어트를 저탄고지 같은 다이어트를 심하게 해서 체지방이 감소하게 되면은 이런 유독 물질이 많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왕창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활성산소 이런 게 엄청나게 늘어나서 사람이 노화가 촉진이 되고 뭐 암도 잘 생길 수도 있고 혈관이 망가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탄고지가 젊은 사람한테는 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이 많으신 중년 이상에서는 대단히 위험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지방에 녹아있는 환경오염 물질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 함부로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밑에는 오히려 뭐 많이 상대적으로 덜 늘은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해독 작용을 촉진시켰더니 이렇게 좀 덜 늘어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으로 나오는 양을 체크했는데 그냥 음식을 먹어도 그리고 살을 빼도 그 대변으로 나오는 양이 많지 않은데 그 대변으로 흡착해서 배출을 촉진시키는 그런 약물을 사용했더니 엄청나게 많은 환경오염 물질이 잔뜩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살만 단순하게 뺐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독이 되지 않고 몸속을 타고 계속 돌아다녀서 몸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해독 과정을 촉진시켜가지고 몸 밖으로, 대변 밖으로 이렇게 장 밖으로 배출을 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나타내는 이 그래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몸에 그러면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무래도 그 환경 오염 물질이라든가 염증 이런 것들이 잔뜩 쌓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제 뭐 중간 뭐 40대나 뭐 50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많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확인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기본 혈액 검사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가장 최근에 한 혈액 검사 결과가 있으면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확인해 볼 검사 항목이 뭐가 있냐면요. 감마 GTP입니다. 감마 GTP. 그래서 감마 GTP는 보통 뭐 한 여자는 40 이상, 남자는 70 이상이 문제라고 하지만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능의학에서는 20 이상이면은 이거는 간에서 뭔가 해독 물질이 잔뜩 쌓여 있다는 것을 뜻하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15 이상인 경우에 그런 중금속이나 환경오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정상인 경우에도 환경오염하고 중금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AST, ALT 수치가 미세하게 높거나 그리고 황달 수치가 올라가 있는 경우에도 환경오염이 많은 거죠. 즉 간에서 주로 이게 해독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간 수치가 미세하게 올라가 있는 경우에 그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감마 GTP 수치는 남자는 20, 여자는 15 이상 올라가 있는 경우에 몸에 뭔가 이상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상하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올라가 있는 경우에도 환경오염이나 중금속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산이 올라가 있는 경우에도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모시스테인, 이거 그 메틸레이션하고 관련된 그 수치인데, 뭐 제2의 콜레스테롤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그 혈관 독소라고도 하죠. 요게 이제 10 기준으로 많이 높으면 높을수록 중금속이나 기타 염증 반응이 활발하게 있는 것을 뜻하고요. 철이 좀 높거나 저장철이 높은 경우에도 그것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유행 크레아틴인 이 비율이 이제 15 이상으로 높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도 혹시 몸에 어떤 그 산화 스트레스 이런 게 많지 않은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스크리닝을 하는 이유가 이런 그 환경 오염의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걸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사 결과지가 있으면 한번 이 수치들이 그 최적의 수치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정상인지 아닌지만 확인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최적의 수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는 이제 가장 확실한 거는 직접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환경오염 물질로는 중금속하고 환경 호르몬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뭐 팝스라는 게 있기는 하고 뭐 벤젠이나 솔벤트 그다음에 그 불소 화합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직접적으로 검사를 하지는 않고요. 간접적으로 하는 검사가 있어서 이런 걸 직접 중금속, 환경오염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몸을 알게 모르게 천천히 염증을 일으키고 면역을 떨어뜨리고 기능을 떨어뜨리지 어떠한 증상이 확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몸으로 느끼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검사를 해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액 중금속 검사거든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수은하고 납이 엄청나게 높죠. 특히 이 수은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케이스였고요. 비소도 엄청 높죠. 그래서 뭔가 중금속이 잔뜩 들어왔는데 한 5개월 정도 열심히 치료했더니 다 정상화되었던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분도 이거는 모발 머리카락 검사거든요. 보니까 우라늄은 살짝 높고요. 비소가 엄청 높죠. 그리고 수은도 엄청 높고 알루미늄 납도 높고 알루미늄도 살짝 높습니다. 이렇게 머리카락 중금속을 통해서 장기적인 오염물질 노출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분도 수액하고 해독 치료를 했더니 많이 개선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소변 중금속인데요. 뭐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김을 먹고 나서 했던 검사예요. 곱창김을 엄청 먹었던 분인데 갑자기 검사를 해봤더니 안티몬 수은이 막 한 10배, 그다음에 카드뮴, 납도 뭐 한 10배, 알루미늄 2배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변으로 이런 치료를 하면서 하는 소변 검사가 중금속 상태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변 검사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발달에 문제가 있는 그 하나였는데요. 소변 검사를 했더니 이 환경 호르몬 프탈레이트가 엄청나게 높게 나온 것을 알 수 있고요. 비스페놀 S 이런 것도 엄청나게 높았고요. 그리고 이제 파라벤, 그 방부제 같은 거죠. 이런 거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 검사를 하지 않는 이상 확인하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 증상이 나타났을 때 검사하는 것은 너무 늦어요. 그래서 이런 해독을
신경을 쓰기 위해서는 평소에 미리미리 정기적으로 검사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고령인 나이가 많은데 체지방이 많고 근육이 적은 사람은 저탄고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몸에 쌓여 있는 그 독소들이 다량 배출된다고 했는데, 이 저탄고지 한다고 드시는 음식이 뭐죠? 이런 이제 연어, 그쵸? 참치, 장어, 이런 거는 기름진 그 음식이기 때문에 이 안에 뭐 중금속하고 환경 오염물, 뭐 PCB 등등 다양한 수은, 납, 카드뮴 다양한 중금속이 다량 들어있기 때문에 특히 양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해산물, 어패류, 생선류 이런 것들은 중금속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탄고지 할 때 이것까지 먹으면은 이제 그 체내에 있는 것도 쏟아져 나오고 외부에서 또 한 번 더 들어오죠.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겠어요? 살은 빠지고 뭐 혈압도 떨어지고 혈당도 안정화되고 그런데 몸은 잔뜩 망가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당독소를 유발하는 형태의 고지방 식이를 하다 보면은 또 염증이 심해지고 그 몸이 당연히 나빠집니다. 그리고 좋은 유기농 육류를 지방을 먹으면 좋은데 이렇게 공장식 대량 사육을 하는 항생제 쓰고 호르몬제 쓰고 살충제 쓰는 이런 육류나 유제품이나 닭고기, 계란 이런 걸 너무 많이 먹으면은 당연히 환경 오염 물질이 축적될 수밖에 없고 건강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알고 있는 저탄고지를 한다면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고령에서 저탄고지 안 좋은 이유, 몸속에 지방에 녹아있는 체내에서 그 환경오염 물질이 노출이 된다. 그리고 고지방식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또 환경오염 독소에 노출이 될 수 있다. 그것이 해당이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살을 빼라는 거냐? 나는 뚱뚱한데 BMI가 30 가까이 되는데 이거를 한 23에서 25로 만들고 싶은데 살을 빼라는 거냐? 말으라는 거냐? 빼야죠. 근데 저탄고지로 빼는 게 아니라 좀 건강한 식이와 운동을 통해서 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해독을 충분히 하면서 다이어트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에 요 영상이 있거든요. 이제 채널 마지막에 또는 더보기나 고정 댓글로 그 해당 영상을 링크를 해 놓겠습니다. 요 영상을 보면은 해독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한번 체크해서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식사법, 제가 뭐 이 양배추 식사법을 소개를 해 드렸거든요. 이 식사법에 준해서 하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해독을 활성화하면서 살도 뺄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걸 잘 익히셔가지고 자기 스타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양한 잎채소를 하루에 200g 이상, 200g 이상, 하루에 3번 다 먹으면 더 좋겠죠. 1회에서 3회 정도 이렇게 잎채소를 특히 양배추를 포함해서 열심히 드시고요. 이 양배추만 먹는 게 아니라 기름을 올리브오일이나 MCT 오일, 들기름, 특히 올리브오일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올리브오일을 적어도 30cc에서 많게는 60cc 정도까지 충분히 먹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메인 식사를 이런 잎채소하고 올리브오일에다가 소금 섞어가지고 찍어서 듬뿍듬뿍 먹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십자가 드시는 게 중요한데 이 십자가를 충분히 먹어서 흡착을 해서 체내로 배출을 촉진을 시키고 이 올리브 오일을 통해서 쓸개즙도 또 많이 배출되게 해서 변을 잘 보게 하고 쓸개즙이 잘 배출되고 이렇게 해서 해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먹는 식단 자체가 해독하는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정말 중요하니까 요 앞에 식사법 잘 보시고 자기 스타일대로 조금 응용을 해가지고 변형을 시켜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년의 다이어트 해독을 충분히 공부를 하고 하시는 게 좋겠고요. 특히 저탄고지 다이어트 조심하시고요. 환경 독소와 중금속 같은 것은 검사를 직접 해봐야 알 수 있으니까 뭐 여유가 된다면 가까운 기능의학 병원 가셔서 해당 검사를 꼭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오늘 그 목표 체질량 지수가 얼마였죠? 23. 저는 개인적으로 한 23이 보기도 좋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여유 있게 한다면 한 25 정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목표로 하는 체중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를
곱하기 그 키를 2번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되는지 뭐 목표 체중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몸속에 그런 유해 물질이 숨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그 검사를 직접 해볼 수도 있고, 건강검진 한 게 있다면은 그 감마지TP나 그런 검사들을 한번 확인해서 나의 지금 해독 상태는, 환경오염 상태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